오늘은 한국을 우습게 보다가 충격받은 프랑스 역사학자에 대한 사연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단 1초 구독, 좋아요, 알림은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역사 저널리스트 마리 클레르입니다. 파리의 한 유명 시사 잡지에서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화려한 역사에 가려진 작은 나라라는 인상이 전부였죠. 그런데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박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어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유럽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박 교수님이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 씨, 왜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순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영화, 음악,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박 교수님은 제 침묵을 보고 웃으시며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 빅토르 신부의 일기입니다. 제 조상의 보물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일기장을 펼치자 빛바랜 종이에 쓰인 프랑스어가 보였어요.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가진 강한 정신력과 놀라운 독창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이 만든 문자와 예술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심을 보여준다. 이 문장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200년 전 프랑스 신부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궁금하다면 직접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빅토르 신부의 일기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찾는 동아시아였기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반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산이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빅토르 신부의 일기에 묘사된 것처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의 모습인가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철도를 타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무언가 특별한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600년 된 고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파리에서도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 구조물이 함께 있지만 서울의 조화로움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박 교수님의 소개로 만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제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김 큐레이터는 제가 빅토르 신부의 일기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은 한국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들은 서양인의 시각으로 조선을 관찰했지만 놀랍도록 객관적이고 세밀한 기록을 남겼거든요. 김 큐레이터와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금관부터 조선의 청자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 활자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유럽 역사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인류 문명을 바꾼 혁명적 발명으로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한국에서 이미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고요? 그럼 왜 세계 역사책에는 구텐베르크가 최초라고 나오나요? 김 큐레이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종종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쓰여지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알게 된 사실이 제 기존 지식 체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 학술 대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학술 대회장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곧 발표가 시작되었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낯익은 얼굴이 단상에 올랐어요. 루카스 몽테규 교수. 소르본 대학의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로 프랑스에서는 매우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저도 그의 책을 읽고 자랐죠. 루카스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점차 발표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에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뿐입니다. 독창적 가치를 지닌 문화라고 보기 어렵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서양 자본 덕분이며 문화적 정체성은 중국과 일본의 변형일 뿐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루카스 몽테규 교수의 발언에 한국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학자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맞서기가 부담스러웠을 테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겨우 이틀 동안 한국을 경험했을 뿐인데도 루카스 교수의 발언이 얼마나 편협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빅토르 신부의 일기와 제가 박물관에서 본 유물들은 분명 독창적인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어요. 루카스 교수님, 저는 마리 클레르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역사 저널리스트죠.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 활자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던 혁신 기술이었잖아요. 루카스 교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리, 당신이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런데 당신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저널리스트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한국에 와서 무엇을 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금속활자 이야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어쩐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프랑스 선교사 빅토르 신부의 일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는 200년 전에 이미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정신력에 감탄했답니다. 루카스 교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입증할 역사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감성적인 일기가 아니라 학문적 증거를요. 다음 학회에서 당신의 연구 결과를 듣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말이. 하지만 루카스 교수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학설을 고수하기로 유명하죠. 교수님, 저 도전할 겁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루카스 교수의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해요.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할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중요한 학문적 탐구가 될 것이라고요. 루카스 교수가 한국 문화를 얕잡아보는 서구 중심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구 주제는 한국의 금속 활자와 혁신적 기술력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빅토르 신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었으며 놀라운 기술력으로 도자기와 금속 공예를 발전시켰다. 200년 전 한 프랑스 신부의 통찰력 있는 관찰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될 것이라는 설렘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님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자로서요. 박 교수님은 특별 허가를 받아 보관실에 있는 자료들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직지심 체요절의 실제 인쇄본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원본이 있지만 여기 복제본으로도 금속 활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박물관 연구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요한 보관실 안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각 글자가 정확하게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 활자로 인쇄된 거죠? 맞습니다. 1377년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어요. 당시 고려시대에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다른 자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금속 활자 복원품,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고서들, 그리고 활자 인쇄본들이었죠. 모두 한국의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금속 가공에 있어서 일찍부터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 청자의 비색을 만들어내는 기술, 백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금속 활자까지. 이런 기술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 발전의 결과물입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정밀 산업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오랜 기술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정밀함을 추구하고 개선하는 장인 정신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들을 보면 이런 정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 다음으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동물 시계인 자경루와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구기를 보았어요. 15세기에 이미 이런 정밀한 과학기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정밀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장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시작해 현대 반도체 기술까지 이어지는 긴 연결고리를 그려보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술적 DNA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세계 최초의 오지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 등 놀라운 성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집념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이 현대 반도체 기술까지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연구 노트 맨 위에 굵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교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연속성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신적 토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빅토르 신부의 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다음 날, 박 교수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박물관 아카이브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빅토르 신부뿐 아니라 여러 프랑스 선교사들의 일기와 서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들은 탄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신앙심과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노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글씨가 선명했어요. 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조선의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신념을 더 소중히 여겼으며 이러한 정신력은 어떤 민족에게서도 보기 드문 것이다. 다른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그들의 의지는 놀랍기만 하다. 빅토르 신부의 일기에서는 더욱 자세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조선인들의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들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극복하려는 정신이라고 한다. 또한 정이라는 독특한 유대감은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은 인간적 연결을 만들어낸다. 이 기록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과 정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외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이 바로 이런 정신적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오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현대 한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력 때문이죠. 악발이 근성이라고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악발이 근성 마이너스 한국인의 정신적 DNA. 박물관을 나와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현대사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1953년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그리고 같은 장소의 2020년 모습이 대비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 속도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모들은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저력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금속 활자처럼 눈에 보이는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정신적 토대입니다. 한국인들은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발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내일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해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님과 함께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기념관에 들어서자 세종대왕의 웅장한 동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중국 한자를 배우기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만든 문자죠.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품이 있었어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요? 맞아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담긴 문자라니. 전시관을 더 둘러보며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효율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직관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군요. 하지만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박 교수님은 밝게 웃으셨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근처 디지털 도서관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그곳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공지능 언어 처리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한글의 가장 큰 강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첫째,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자소 단위로 분해와 조합이 가능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는 컴퓨터 처리에 매우 효율적이죠. 화면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연어 처리 연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글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최근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서 한글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요.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표현력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음성인식 기술에서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연구원은 한글의 디지털 강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비서는 한글의 특성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더 정확한 음성 인식률을 보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대응이 거의 11로 일치하기 때문이죠. 영어처럼 발음과 철자가 다른 경우가 적어요. 연구실에서 실제 음성인식 데모를 보며 저는 한글이 가진 디지털 시대의 강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명령이 거의 100% 정확하게 인식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였어요.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이런 철학은 오늘날 사용자 중심의 기술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 여러 언어로 된 코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죠.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프로그래밍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한글 -500년 전 창제된 혁신적 문자 체계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네요. 금속 활자부터 시작해 한국인의 정신력,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까지. 이제 루카스 교수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침 내일 루카스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고 하더군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루카스 몽테규 교수에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대학교 강당은 루카스 몽테규 교수의 특별 강연을 듣기 위한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 교수님이 옆에서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연구를 했어요. 루카스 교수가 등장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강연은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역시나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평가절하하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국은 중심, 일본은 혁신적 변형, 그리고 한국은 두 문화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에 청중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루카스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루카스 교수는 저를 알아보고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마리 클레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의 관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해도 될까요? 루카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싶군요.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발전의 결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금속 활자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직지심 체요절의 사진과 함께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발명된 금속 활자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어요. 또한 19세기 프랑스 선교사 빅토르 신부의 일기에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빅토르 신부의 일기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 프랑스인의 눈에도 한국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 창조물이에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저는 루카스 교수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였지만 점차 관심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발전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금속활자, 한글,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적 토대는 그 증거입니다.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루카스 교수는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말이. 저는 여전히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적 가치를 간과했던 것 같군요. 루카스 교수가 제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논문을 정식으로 학술지에 투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목표는 루카스 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가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말이, 당신은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의 강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님과 한강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활자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DNA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고려시대 금속 활자에서 시작된 정밀 기술의 전통이 현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오지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 1위,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 이런 성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장인 정신이 현대 기술로 이어진 거죠. 두 번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혁신적 시스템이에요.
이런 논리적 사고방식이 현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IT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디지털 강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갖는 장점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딩 교육을 일찍부터 도입하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박 교수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조선시대에도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고,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죠. 이런 전통이 현대 교육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DNA, 정보를 체계화하는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육 시스템.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박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이 당신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저는 한국 연구팀과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모여 저의 연구 성과를 축하해 주셨어요. 루카스 교수도 깜짝 방문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말이 당신의 연구는 내 시각을 넓혀주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서로의 시각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학문의 참된 목적이 아닐까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류의 창의성과 회복력에 대한 믿음이었다. 작은 나라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와 문화적 저력에 기반한 확신이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와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여러분께 행복한 정보를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